어떤 이야기들 저희가 준비했는지 순서를 좀 소개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오프닝으로 조원선 인큐블락 대표님이 축하 인사를 준비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막 불과 몇 시간 전에 네, 미국에서 오늘 이 미드업을 함께 하고자 날라와 주신 파트너분들이 계세요. 오리진 분들과 오늘 좀 중요한 협약식을 여러분들이 계신 자리에서 함께 하고자 하고요. 그래서 오늘 행사의 핵심이죠. 위홈이 과연 어떤 프로젝트인지 조상구 대표님의 비즈니스 철학과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홈이 있기까지는 아주 뒤에서 든든한 백업 역할을 해주시는 어드바이저 분들이 계신데요. 그 가운데 오늘 구태환 변호사님, 김진영 대표님, 정지훈 교수님이 나오셔서 과연 블록체인 기반의 공유 숙박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같이 함께 나눠보실 거고요. 네, 그래서요. 네, 김진영 대표님 이렇게 아주 귀한 분들이 오늘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트너들이 정말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저희가 뽑아서 지금 오리진과 바이클리 파트너 두 대표님이 오셔서 자리를 같이 빛내주실 겁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 첫 번째 순서로 조원선 대표님 축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부담스럽게 너무 잘생긴 사람 해놓으셔가지고 약간 부담스러운데 좋네요. 저희는 이제 글로벌 넘버원 블록체인 엑셀레이터라고 이제 곧 많이 인정받을 인큐블록의 조원선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준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이 좀 블록체인 요새 어깨가 좀 뒤숭숭한데도 이렇게 좀 준비 잘 해주시고 이렇게 많이들 참석해 주신 거 보니까 조 대표님 좀 영향력 다시 한번 파워를 느끼게 되고요. 저 같은 경우 간단하게 우선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작년에 좀 거래소를 좀 운영하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산업에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바가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좀 이쪽 블록체인 산업계의 이제 지식과 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많은 프로젝트 팀이 상주할 수 있는 공간을 통해 가지고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내자. 그래가지고 저희 인큐블록을 좀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프로젝트 팀들과 이제 뭐 VC 펀드들 그리고 협회들 등에서 약 20개 팀이 들어와 계신데 그 중에서 조 대표님이 가장 먼저 들어와 계시고 가장 늦게까지 가장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거 잘 되겠다 싶은데도 준비도 정말 잘 하고 계시고 뭐 길게 하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우선 위험에 대해서 좀 많이 봤는데 지금 4차 산업으로 좀 많이 각광받고 있는 저희 공유경제와 이 블록체인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고 많은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많은 프로젝트들을 봤을 때 조금 안타까웠던 거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좀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경험치가 좀 부족한 친구들도 많고 이 트렌드에 따라가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위험 같은 경우는 이제 공유경제 쪽으로도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블록체인이나 이제 포자자 프로젝트를 이제 7년 동안 하시면서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잘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많이 응원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조 대표님 이제 목표로 하고 계시는 말 저희 많이 들어봤거든요. 이 에어앤비의 10% 시총 만든다 이런 목표 하고 계시는데 꼭 이뤘으면 좋겠고 꼭 이루셔가지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 이제 위홈 서비스 할 수 있는 집 한 채씩 선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좀 뜻깊은 자리인 만큼 미국에서 오신 오리진 프로토콜 초대해서 위홈과 같이 파트너십 MOU 협약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인하겠습니다. 좀 뒤로. 아니, 좀 뒤로. 이쪽으로 카메라 안 돼. 이쪽으로. another one. 녹화가 안 돼. 이렇게 사인. 사인. 펜 하나. 됐습니다. Okay.
바로 이어서 조상구 대표님의 위험의 철학과 비즈니스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상구입니다. 웰컴 홈입니다. 홈. 홈샤리 온 블록체인이고요. 자세히 얘기하기 전에 꿈이 모든 분의 꿈이 있을 것 같아요. 어디 내가 여행 가고 싶을 때 어디든 가서 경제적으로 그래서 집에처럼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내가 여행 갔을 때 빈집 별을 이유가 없잖아요. 딴 사람이 와서 돈을 벌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꿈 아닐까요? 모든 사람의? 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7년 전에 이같이 어디든 공간을 정의하면 그게 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6년 반을 꿈꿔온 것 같은데요. 블록체인 때문에 현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일을 임하고 있고요. 그리고 왜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다라 저거 그냥 막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큰 세계적 흐름이 공유경제와 블록체인의 결합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이제 쉐어 이코노미 블록체인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소유의 시대에서 이제 공유의 시대로 세계적인 변화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미 현상적으로 많이 드러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럼 공유경제가 뭐냐? 그러면 유유자원의 공유 아니야라고 하지만 실은 우리가 단순한 정보의 소비자가 인터넷이 생기면서 정보의 생산자가 된 것처럼 실은 블록체인하고 오프라인 인터넷이 되면서 모바일이 되면서 경제의 단순한 소비자가 생산자로 바뀌는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경제의 중심이 기업이 아닌 개인으로 옮아가는 이것이 공유 경제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10대 10개 스타트업 중에 4개가 공유 경제 기업입니다. 여기 있는 뉴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조금 늦게 가고 있습니다만 정부가 이번에 숙박 공유 숙박 관련해서 저는 해카톤을 갔다 왔는데요. 의지가 확실하고 공유 숙박은 단순하게 숙소를 늘리는 게 아니에요. 여행이 단체 여행에서 개별 여행으로 바뀌다 동네 여행으로 바뀌는 흐름이기 때문에 미래의 관광 산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공유 숙박을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공유경제 중요하고요. 근데 공유경제가 뭐야? 시민 중심의 경제라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시민들은 참여하는 시민들 호스트 게스트 분들은 없고 드라이버는 없고 플랫폼만 보여요. 에어비앤비가 우버가 델리워서 얼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얘기해서 나온 게 그런 플랫폼을 조합들이 참여자들이 소유하는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차에 블록체인이 나온 거예요. 블록체인이 뭡니까? 개인 간의 절대적인 신뢰, 트러스트레스를 통해서 모든 가치를 주고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블록체인 위에서 일어나는 거래를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게 공유경제인 거예요. 철학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공유경제와 블록체인은 찰떡궁합입니다. 제가 이제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있어서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슬라이드 내용은 영어로 했습니다. I prepared the slide in English. Right? 이 두 가지의 결합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어떤 큰 두 개의 세계적인 흐름, 이 흐름을 어떻게 이제 숙박 공유에서는 공유 숙박에서는 해석할 것인가? 에어비앤비 제가 2012년에 시작할 때 에어비앤비 그 가치가 1.5조였거든요. 지금 50조 정도 돼요. 내년 IPO 한다고 하는데 100조 가는 거는 간단히 갈 겁니다. 객실이 500만 개예요. 세계 힐튼, 메리엇, 인터컨티넨탈
이 100년 된 그 호텔들의 숙소를 다 합쳐도 300만 개가 안 됩니다. 6개월에 한 번씩 50만 개씩 늘어나고 있고요. 10년 후에는 브라인 체스키가 뭐라고 했냐면 10년 후에는 10억 명이 에어비앤비를 이용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에어비앤비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에어비앤비 정말 훌륭한 회사입니다. 제가 6년 동안 카피하려고 열심히 했는데 카피하기 힘들 정도로, 물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정말 훌륭한 회사입니다. 저희 목표는 에어비앤비 카피한다고 하지만 저희 공적인 목표는 에어비앤비의 밸류까지 카피하겠다는 게 제 목적이었거든요. 에어비앤비가 50조면 카피하면 50조 아닙니까? 100% 안 해도 10분의 1만 해도 5조니까 한국에서는 꽤 큰 기업일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에어비앤비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숙소에 머물면서 경제력을 머물 수 있고, 그 다음에 호스트는 빈 방으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친구를 사귀는 이런 엄청난 혁신을 에어비앤비가 이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어비앤비 존경합니다. 그리고 에어비앤비가 내세운 모토는 에어비앤비 for everyone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에어비앤비. 그런데 에어비앤비 그 for everyone을 넘어서 of everyone, by everyone, for everyone 될 수는 없을까? 에어비앤비가 주인이 아닌 플랫폼마저도 우리의 참여자가 주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근데 블록체인하고 너무 이게 맞아들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홈쉐어링 온 블록체인 위홈을 하게 된 겁니다. 위홈은 에어비앤비는 에어비가 중심에 있어요. 근데 블록체인 이용해서 저희는 이런 커뮤니티를 만들어주는 패실리테이터예요. 저희는 주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호스트와 게스트가 주인인 커뮤니티를 만들어주고, 호스트와 게스트가 주인이다 보니까 커미션 없어요. 근데다가 인센티브까지 드립니다. 근데 싼 게 비슷하게 안 되잖아요. 퀄리티가 보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트랜스퍼런시, 트러스트, 이게 다 블록체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효율화돼야 될 거 아니에요. 효율적. 그래서 스마트 컨트롤에서 에피션트도 있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그냥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정체되면 안 됩니다. 발전해야 돼요. 그로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저희의 어떤 슬라이드입니다.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에어비앤비는 가만히 있나요? 지금 50조 회사고 500만 개 객실이 있고 엄청나게 존경받고 엄청난 훌륭한 리더십이 있는데, 절대 기존의 룰대로 하면 에어비앤비를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근데 룰이 바뀐 거예요. 이쪽은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커뮤니티와 오너십이 나눠져 있고, VC한테 돈을 받았으니까 VC한테 파이낸스 게인을 줘야 되니까 수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모델입니다. 근데 저희는 그냥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진행하는 팀은 어떻게, 무슨 리워드를 받지? 왜 하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초기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은 어떻게 하지?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는 게 토큰 이코노미입니다. 토큰 팔아서. 그 다음에 처음에 어세일 할 때 토큰 팔아서 비용 조달하고, 토큰 팔아서 토큰을 또 저희가 많이는 안 갔지만 전체 중에 15% 정도 해가지고 어드바이저하고 팀들이 갖게 되니까 이 커뮤니티 커지고 밸류가 커지면, 에어비앤비의 밸류의 10%만 돼서 5조만 되면 엄청난 그 리워드입니다. 블록체인과 토큰 이코노미 때문에 50조 되는 에어비앤비와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첫 미트업을 하는 위홈이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룰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풋볼만 하다가 절대 게임이 안 되죠. 갑자기 어떻게 하냐면 그 공찾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다만 저희는 6년 반 동안의 투자자의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 호스트분들 많이 가 계시지만 호스팅 하는 것도 어려워요. 호스트 플랫폼도 대단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저희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가 돈 벌려고 이렇게 하니까 커뮤니티가 커야 되잖아요. 2020년까지 에어비앤비 트래픽의 10% 정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속으로는 한 20% 정도 이렇게 했는데요. 10%면 5조 밸류입니다. 지금 저희 토큰 이코노미 디자인은 5천만 불, 50 밀리언으로 지금 상정되어 있고요. 2028년 정도에는 에어비앤비도 성장하고 위홈도 성장해서 100조 회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에어비앤비를 디스럽트하는 게 아닙니다. 에어비앤비하고 같이 상생하고 에어비앤비는 저희의 마케터입니다. 여러 가지 밸류가 있으면 가장 좀 커미션 피가 제로라는 게 퀄리티가 개런티되고 인센티브를 주고요. 뭐 기존에 보면 많게는 19%, 뭐 에어비앤비 12%지만 거기에 이제 토큰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뭐 파이낸셜 피, 그 다음에 환전 이런 거 붙이면 10%까지 됩니다. 그리고 호스트에 10%까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계약이 있을 때 거의 30%가 빼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가치는 누가 만드냐면 호스트와 게스트가 만드는데, 근데 그 가치가 남아있는다고 하면 이 생태계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요. 게스트가 많이 오니까 부킹이 많이 되고, 그러니까 호스트 분들이 많이 오고, 그러니까 호스트 게스트 분이 많으니까 또 호스트 분들은 인슈런스도 필요하고 게스트들도 트립도 필요하고 때로는 호텔에서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켓플레이스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생태계가 네트워크도 커지고 레베뉴도 커져요. 여기서 나오는 레베뉴도 저희가 빼내는 게 아니에요. 이 생태계 안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네트워크도 커지고 레베뉴도 커지는 독특한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30년 했습니다. 숙박공유 6년 하고요. 근데 블록체인은 인터넷에 발전된 진화된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참 이해하기가 힘들었는데요. 토큰 이코노미를 제대로 공부하면서 대단히 놀랍습니다. 매직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고심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냥 토큰 이코노미 그냥 한 번 해서 딱 우리가 계속 있는다 모르겠는데, 이게 오토노머스 자율 오거나이제이션으로 진행이 되려면 진화를 하고 알고리즘화 시켜야 되거든요. 6년 7년의 경험을 가지고도 이거 하기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경험이 별로 없는데 뭔가를 한다고 하는 팀들은 매직 같아요.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참여를 시켜야 되잖아요. 내가 왜 박을 올려? 내가 왜 여기서 왜 에어비앤비 안 가고 위험을 써야 돼? 그럼 인센티브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동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대표적인 분산 자율 시스템인데 그건 되게 단순해요. 근데 숙박공유는 분쟁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기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이 잘 궁금해할 비용을 처음에 한 30%를 팔아서 팀 강화하고 서비스 개발하고 첫 진출하고, 그 다음에 비용은 25% 사인돼 있어요. 이거 팔아서 충당하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에는 30%를 어사인해도 계속 인센티브를 드릴 수 있도록. 근데 이제 레비뉴가 계속 나오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근데 궁극적으로 이게 다 쓰여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레비뉴가 나오면 또다시 이제 비용 충당하고 커뮤니티 리저브하고 커뮤니티 인센티브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생태계가 돌아갈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컴퓨터를 오랫동안 했는데 숙박공유 플랫폼 이렇게 만드는 거 이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그거 글로벌 멀티커런시 다 해서 동작하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블록체인 넣어서 만드는 접근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고요. 좀 독특한 거는 지금 여기 바이클립에 박하이 대표님 와 계신데 이지오스틱에서 IoT를 넣어가지고 키 없이도 체크인하고 이럴 수 있는 거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페이먼트하고 리펀드 실적으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얘기더라고요, 이게요.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 해야 되고 여러 상황이 있어가지고, 스마트 컨트랙이 보면 이게 불가역지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데 이 시스템도 앞으로 계속 진화를 해야 돼요. 아무튼 저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는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얻는 게 앞으로의 어떤 큰 사업 확장을 해서 컴퓨터가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오리진 프로토콜이 왔는데 오리진 프로토콜 이런 것들을 그냥 쉽게 만들 수 있게끔 프로토콜로 제공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오리진하고 협력하는 거기도 하고요. 뭐 룸 레퓨테이션 이런 것들 지금 당장은 저희 안 합니다. 왜? 저희를 믿어 주실 거예요. 7년 6년 동안 저희가 큰 사업을 크게는 못했지만 그 신뢰는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스템적으로가 아닌 사회 기업에 대한 신뢰로 넘어갈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아비트레이션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이 홈쉐어링이 오토노머스 자율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조금 이따 임플리멘트 하겠습니다만 초기에 전체 시스템이나 이코노미 디자인할 때 나름대로 고려할 점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분쟁이 났을 때 어떻게 하면
이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쿨다운해서 접근하라고 해서 데퓨티, 뭐 호스트와 게스트를 대신한 사람들을 협의하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보팅을 한다든가,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비용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있고요. 그리고 IoT를 이용한 편리한 호스팅, 아마 호스트분 계실 텐데 게스트분이 9시에 온다고 해놓고 12시에까지 안 오면 이거 패닉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냥 예약하면 IoT로 해가지고 다시 자동으로 될 수 있게끔 이미 박한유 대표가 만들었고요. 에어비앤비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코자다 위험 시스템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저희가 7년 동안 별거 다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법률 이런 것들 때문에 인바운드 위주로 했거든요. 한국 막 하고 했는데 마케팅 오디언스가 70억 명이에요. 그 중에 한국에 올 사람 몇 명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아웃바운드 위주로 합니다. 일단 일본 먼저 합니다. 700만 명 일본 가거든요. 그래서 일본 5개 도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석세스 스토리를 만들고 올 말까지 10개국에 진출할 생각이고 내년 상반기까지 글로벌 100개 도시에 100명의 슈퍼호스트들을 투자자로 인바이트 할 겁니다. 그래서 호스트 앰베서더로요. 그렇게 해서 먼저 투자해서 파이널스 개인도 얻으면서 위험에 등록해서 이 풀 예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접근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앰베서 호스트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실은 오랫동안 코자자를 해온 그 경험에서 나오는 내공입니다. 그리고 이제 숙박 공유가 법적으로 틀릴 거거든요. 여기 지금 서울 메트로에서 오늘 사장님 오시기로 했다가 노조 문제 때문에 급작스럽게 못 오셨는데, 그래서 서울 메트로에서 오셔서 계신데 서울 메트로 9호선이랑 다 포함해서 300개 지하철이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주로 지하철 이용합니다. 여기에 합법적인 숙소 33명의 호스트를 뽑아서 5분 내 500m 안에 있는 숙소만 모아서 IoT 집어넣고 법적으로 확실하고 저희가 방문해서 퀄리티 개런티된 숙소 호스트 10,000명, 근데 수수료 무료, 인센티브, 그 다음에 IoT 넣어서 쉽게 하고요. 이런 것들을 지금 서울 메트로와 같이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이런 서울만의 독특한 서울 메트로의 어떤 모델을 만든 다음에 전 세계 다 또 지하철 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로 파급을 시킬 생각입니다. 저희의 경쟁력은 6년 동안의 고심과 저희 혼자 고심하는 게 아니고 여기 어드바이저도 계신데 정말 동고동락을 하면서 어떤 데는 1시간, 2시간씩 얘기하고 하면서 이렇게 해서 서브하고 해왔고, 한국에 10여 개 숙박공유 업체들이 있었지만 저희가 유일하게 남아있습니다. 그 고뇌, 그 인내 끝에 블록체인이 저희한테 서광을 비춘 겁니다. 저희가 해봐서 합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저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토큰이나 이런 경제 경험이 없는 데하고는 제가 6년 전에 그랬거든요. 6년 전에 제가 인터넷도 많이 해보고 많이 했으니까 다 할 줄 아는데 숙박 공유 쪽을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고생했는데 세 분 바로는 저희 경험이 상당히 경제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에어비앤비는 절대 수수료 무료 모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돈 받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 멤버들 지금 CTO는 오스트레일리아에 있습니다. 우리 서선빛 대표, 그 다음에 서선빛 옛날에 프라이팬에서 5년 동안 같이 일을 다른 데서 이렇게 하다가 지금 저희 조인했고요. 조인재 대표, 이렇게 4명이 멤버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사람 많지 않은데 6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하지 않으면 인바이트 안 하는 게 더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되게 극도로 팀들을 좀 조심해서 인바이트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저희 어드바이저도 계신데 뭐 일단 인사할 테니까 그때 뭐 또 소개해드리고요. 닐 보렌플로 같은 경우는 뭐 공유경제 NGO 쪽에서는 가장 오피니언 리더고요. 아론 순드라 교수는 또 이 아카데믹 탤런트 최고의 그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블루웨일의 윌 대표님도 오셨고, 그다음에 그 아케디시티 그 찬양 공유 뭐 무료로 하는 거, 뭐 이제 그 데이비드, 그다음에 박한유 대표. 저희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도움을 받고 그런 어드바이저 분들만 모셨습니다. 뭐 파트를 오랫동안 사업을 했으니까 저희 네이버하고도 뭐 DB 만드는 일을 했고, 트리핑하고도 오래전부터 일을 하고 있고요. 투지하고도 그렇고, 그리고 블록체인 회사들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테켄노 그 부변호사님 계신데 어드바이저 안 돼 있지만 팀처럼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냥 숙박공유로
여기에 포커스 하겠지만 숙박공유를 제대로 한 다음에 호텔, 그 다음에 투립 이쪽으로 접근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전에 저희가 꿈꿨던 이 공유 경제, 그야말로 참여자가 그 주인인 그런 쪽으로 저희가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고심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 서비스인데 호스트와 게스트뿐만 아니고 모든 참여자가 주인인 그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실은 저도 이렇게 모델링 하면서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이런 게 오면 모든 선택을 할 때 뭔가 선택할 때 믿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나의 선택이 만드는 경제적 가치가 나한테 돌아온다면 중간에 믿음이 없어지는 거죠. 실은 오리진과 저희 철학적인 생각은 같습니다. 오리진도 인터미디에이트 없애고 하겠다는 거죠. 저희는 숙박공유를 시작하는 거고 오리진은 큰 그림으로 해서 시작을 하는 거고요. 아무튼 같이 협력하면서 어떤 때는 경쟁하면서 접근할 생각입니다. 저희는 너무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까지 남아서 이렇게 작은 인원이 하는 거죠. 맞게 확실하죠. 그 다음에 경쟁, 저희만 얘기하는 거죠. 마켓, 저희 경험 7년 동안, 6년 동안의 경험, 그 다음에 인플루멘트, 저희 데모 보여드릴 생각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올해나 내년 초까지는 블록체인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저희가 최고의 뒤에 임팩트도 크고 그 다음에 실적으로 돌아가는 지금 현재 이미 저희가 토요일날 저희가 그 이더리움 서울 미디어 이더리움 컨퍼런스 처음 저희가 공식적인 발표를 했는데요. 이때 저희가 서비스 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연 잠깐만 시간이 걸리니까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돌아가는 거를. 저희가 이제 아시아 중심으로 할 거기 때문에요. 그 아시아 쪽 이렇게 서울, 뭐 오사카, 오키나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오사카에 지금 숙소 확보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 화국민 숙소호스트 이렇게 사고 있고, 보시면 여기 홈토큰으로 예약이 가능하고 이더나 비트코인으로도 예약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서 그래서 이제 날짜를 왜냐면 이미 이게 저희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다 이제 애드했기 때문에. 근데 그 스마트 컨트롤하고 이런 것도 추가하는 것도 그렇게 간단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다못해 소수점 다스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얼마 세이브되고 한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서 여기 가서 이제 메타버스 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QR 코드로 할 수 있고요. QR 코드는 그냥 이제 그 메타버스가 없을 경우고, 그 다음에 홈 캐시가 있는데 그건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말씀드리려고요. 그래서 실적으로 메타버스와 연동이 돼가지고 회의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계속 스마트 컨트랙을 업데이트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지금 결제가 안 되는데 이미 홈 토큰으로 수수료 무료로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어떤 프로젝트보다 저희는 좀 확실히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싱가포르 가려고 했는데요. 방탄소년 보고 저희 BTS처럼 블록체인 모먼트를 BTS처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유경제하고 공유경제하고 지금 블록체인 엄청나게 변화가 있는데 여기에서 좀 위험이 한국 회사로서 뭔가 좀 글로벌리 뭘 해볼 수 있는 회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ICO 한국에서 하려고 해요. 여기 구경선생님이 계셔서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대단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꿈을 말씀드린 거예요. 실은 앞으로 되게 멀었을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꿈이 현실되는 거는 여러분, 여기 하이라이트가 안 되는데 여러분의 기대, 그 다음에 응원 때문에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대표님 말이 좀 빠르시죠? 네, 가끔 음료수 마시다가 체하시지 않을까 뒤에서 다 좀 걱정이 됐었는데요. 그만큼 이 빠른 스피드를 가진 저희 팀이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블록체인의 글로벌 동향과 이슈에 대해서 위험 어드바이저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를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국내외 블록체인 관련 제도 동향과 위험 국내 ICO 추진의 의미에 대해서 구태현 변호사
님이 얘기를 해주실 거고요. 두 번째로 선진 블록체인 프로젝트와 위험의 이상에 대해서 김진영 로아 인벤션 랩 대표님이 오늘 같이 해주실 거고요. 세 번째로 글로벌 블록체인 트렌드와 공유 경제 모델에 대해서 경희대 사이버대학교 교수 정지훈 교수님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부천 변호사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요. 저는 여기는 어드바이저로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로는 이 법률 자문이나 다 어드바이저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이런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이렇게 연단에 그러니까 미드업 행사에 쓴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오늘 특히 조상구 대표님 부탁으로 이렇게 서게 됐는데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리걸 어드바이저, 뭐 리걸 카운슬이라고 하는데 이 프로젝트의 법적인 안전성,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제 이게 전 세계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현지 법들과의 조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어마어마한 법무팀을 가지고 있고요. 출발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그런 각 나라에서 현지법을 잘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이제 법률 자문의 역할인데 그런 자문가로서 초대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자체를 수행하는 것과는 일종의 컨플릭트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도 사내 변호사를 인하우스 카운슬이라고 하거든요. 이 카운슬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특별검사, 미국의 특별검사에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인디펜던트 카운슬이라고 하죠. 잘 아시는 뭐 예전에 유명한 클린턴 대통령을 수사했던 사람도 인디펜던트 카운슬이에요. 의회나 정부로부터도 임명은 받지만 독립돼서 일을 하는 사내 변호사를 인하우스 카운슬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위험의 카운슬로서 아웃사이드 카운슬이죠. 카운슬로서 이 프로젝트가 법률적인 걸림돌이 없이 진행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조상구 대표님이 여러분 몰래 불법을 저지르시려 하면 제가 그것을 막아야 될 임무를 갖고 이 프로젝트가 잘 되도록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제 어려움은 뭐냐면 이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국내에서 이제 ICO를 추진하는 것이 정부의 불명확한 입장 때문에 굉장히 자문하기가 어려운 상황. 뭐 정부가 이틀에 한번 해라, 이렇게 해라, 이 법을 따라라 라는 입장을 말해준다면 그에 따라서 하면 되니까 리걸 리스크가 굉장히 낮은 상황인데 잘 아시다시피 정부가 올해 1월 중순에 거래소 폐쇄하겠다는 법무부 장관의 발언 이후 아무런 말씀을 안 하고 계세요. 거의 지금 8개월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에 최근에 비로소 이제 정부의 움직임이 하나 포착이 됐는데 바로 어제 ICO를 이미 진행했던 기업들에게 금융감독원이 돌린 ICO 실태조사 질문서가 들어왔거든요. 이에 대해서 오늘 뭐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라는 것이요. 저한테도 여러 기자님들이 전화 주셨는데 국정감사가 곧 시작되고 바로 여야가 합의해서 10월 3, 4 이렇게 진행하기로 합의되지 않았습니까? 정부로서는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에 답변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용어로 국감 대비용 일 거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고요. 왜냐하면 정부가 아무런 실태도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국회의원들 앞에서 보여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로 그런 목적일 것 같습니다. 근데 ICO를 왜 하고 어떻게 했고 했는지 그 질문서를 굉장히 자세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굉장히 큰 힌트를 얻었어요. 정부가 무슨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 질문서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위험해도 혹시 이런 포인트들 그 질문이 굉장히 많던데요. 거기에 문제가 없는지 잘 도와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게 자금을 모집하는 것이 되면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가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49인 이하로 모은다든지 하는 식의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범위 내에서 잘 도와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프라이빗 세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초기에 필요한 자금이 충분히 조달된다면 굳이 정부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퍼블릭 세일을 이제 하실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좀 제공해 드리고도 있는데요. 국회가 지금 곧 열립니다. 이번 국회에서 정무위를 중심으로 한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ICO 불허 방침입니다. 아직 법이 제정된 건 없고요. 이거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오갈 것이고 그리고 입법적인 보완이 시도될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다음 달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잘 지켜보면서 가장 안전하게 우리 프로젝트가 갈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하다면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국내 ICO 추진의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까 조상훈 대표님의 바로 이 발표를 제가 초기 모델인데 몇 달 전에 듣고 저는 바로 자문을 도와드리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간단한 자문 말고 이 프로젝트 자체에 리걸 파트너로 계약하는 곳은 10군데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저로서도 로펌을 운영하고 있는데 함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게 굉장히 상관없거든요. 근데 위험은 제가 기꺼이 먼저 자문을 청했을 정도로 정말 참여하고 키워보고 싶은, 그래서 우리도 드디어 아까 말한 이제 다오 정신에 충실한 그 정신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욱더 매력을 가졌고요. 그래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우리나라가 가질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말씀 같이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로아 인벤션 김진영 대표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보내주세요. 맞습니다. 현지 블록체인 프로젝트와 위험의 이상 이런 거는 전혀 저한테 사실 요청도 안 왔고 왔는데 그냥 시켜서 저는 뭐 선진 블록체인 프로젝트와 위험의 위상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제가 위험의 어드바이저가 된 이유는 엔젤 초창기 6년 전에 위오부터 포자자를 설립할 때 개인 엔젤 투자자로 제가 투자를 한 사람입니다. 투자자가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하신다고 해서 또 빨려 들어갔습니다. 없는 돈 있는 돈 다 가고 어제도 또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이제 위험이 좀 이제 좀 한번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어드바이저에 참여했고 좀 아쉬운 게 있죠, 여러분. 이게 조상우 대표님이 참 좋으신데 토큰 이코노미 같은 경우에는 좀 자세하게 설명해줘야 되는데 홈 토큰이나 홈 캐시, 홈 다이아몬드 이런 컨셉이 있는데 뭐 어떻게 알아요, 그죠? 알지도 못한 세대 확 지나가고 데모도 그냥 대충 보여주니까 뭐 설득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저는 그게 또 매력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조상우 대표님의 사실은 매력 중에 하나는 진정성, 그리고 국민경제를 오랫동안 봐왔던 나름대로 열정, 그리고 기업가로서의 기업가 정신, 앙트레프레너십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엑셀러레이터로서 초기 그 스타트업의 투자를 상당히 오랫동안 해왔고 또 빅뱅 엔젤스라고 하는 틱스 운영사 또 코파운더이고 투심이 모두로 활동 중인데 사실 블록체인 프로젝트들 처음에 저도 관심 많아서 미드업에 많이 갔는데 정말 이상한 기술적인 얘기만 하고 정말 실체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설득하려고 하는 미드업을 별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투자자가 갖고 있는 모델은 너무 심플하고 그리고 추구하고자 방향도 너무 사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만하고 사실은 또 글로벌도 나갈 수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 ICO를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도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거죠. 거기에 이제 구태현 변호사님이 법률 카운슬로서 충분히 자문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뭐 제가 어드바이저로서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뭐 별로 뭐 블록체인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합니다. 사실 저는 실체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실체 있는 사업가들이 실체 있게 열정을 가지고 사업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블록체인이다. 블록체인이 아니다. 결국 똑같다. 스타트업으로서 해야 될 일은 결국 실체를 가지고 실체를 만드는 일이지 실체가 없는 걸 가지고 사실은 돈을 땡기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위험은 최소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정도의 수준에서 나름대로의 실체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호스트와 게스트를 연결하고 매개하고 중개하고 그것을 글로벌로 진출시킬 수 있는 나름대로의 괜찮은 모델이라고 생각해서 있는 돈 없는 돈 그냥 계속 조금씩 빨려들고 갖고 있지만 조상우 대표님을 믿습니다. 저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이유는 조상무 대표님을 조금이라도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셨다고 생각하지 위험이 뭐야 저게 뭐 홈토큰이 뭐 내가 알게 뭐야 약간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미덕을 통해서 조금 더 이 위험에 대한 사상과 이 철학 그다음에 정말 이 DAO의 정신에 맞는 새로운 공유경제의 숙박 모델로서 위험을 좀 지켜봐 주시고 응원을 해주시고 관심 있으시면 또 저처럼 한번 쭉 또 빨려나가는 그런 재미도 한번 만끽해 보시기를 기대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준영 대표님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정지훈 교수님 초대하기 전에 혹시 교수님 글로벌 블록체인의 트렌드 공유경제에 대해서 미리 언제 듣고 오셨나요? 아니요. 네. 그러면 그러면 미리 얘기를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캐파가 돼요. 그리고 거의 뭐 팀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분들이에요. 서비스 그렇지. 저희 채팅룸 보시면 뭐 얘기할 수는 있어요. 저 뭐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뭐든 잘 박수로 네, 전 제목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이제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사실 2014년 정도부터 시작을 좀 해서 제일 접근을 많이 해가지고 처음 경험했던 건 스텔라 처음 시작할 때 관련된 걸 제일 먼저 봤었고요. 그 이후에 여러 프로젝트들에 대한 어드바이저라든지 이런 것들 요청을 받았지만 저도 선택을 하기 몇 개 안 돼요. 4-5개 몇 개 안 되는데 저는 어떤 인크리스나 이런 것보다는 뭐 저를 아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시는데 저는 파괴적 혁신 이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사회적 가치가 있는가를 갖고 제일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을 사실은 블록체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이제 그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진짜 해시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블록들을 어떻게 사슬로 연결했냐라고 하는 어떤 자료 구조적인 측면에 암호화된 자료 구조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나머지 한쪽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디센트럴라이션의 철학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오너십과 그 다음에 거버넌스 스트럭처 그리고 이것들이 기존에 있었던 비즈니스 모델을 파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두 번째 관점은 인터넷의 진화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 처음부터 인터넷이 원래 그런 사상으로 나왔는데 원래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 미디어의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것만 있었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나머지 부분들을 구현했고 그것 때문에 사일로가 발생을 하고 플랫폼 비즈니스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가 제 개인적으로는 2세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긴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철학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그냥 아주 핵심적인 부분만 특히 그런 공유 숙박 관련된 파트에 그것만 빗대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은 과거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호텔 모델은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그러죠. 돈을 갖다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 자본을 가지고서 끌어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그 호스트가 아니죠. 정확하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숙박을 제공을 하면서 그게 어큐펀시 레이스의 60-70%를 유지하게 되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이자를 갚고 프로퍼티로 늘러가는 모델입니다. 이렇게 해서 힐튼, 인터컨티넨탈 이런 데들이 그룹화가 되어가지고 커진 모델이죠. 아주 전형적인 1, 2차 산업혁명 때의 자본 모델입니다. 그러다가 2008년을 기점으로 해서 인터넷과 함께 등장한 게 에어비앤비 모델인데 에어비앤비 모델은 아까 조상구 대표님이 잠깐 보여드린 것과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은 플랫폼이라고 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특징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이 호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오너십을 쉐어링을 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거기서 발생하는 잉여이득의 상당 부분을 다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으나 실제로는 플랫폼의 어떤 파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버넌스 구조를 독점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좀 과도한 이익을 내죠. 그게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것 같은 19에서 19%, 10% 이 정도에 대한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플랫폼 기업이 과독점 현상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들을 자기가 파괴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그걸 조금이라도 내리는 순간에 특히나 회사의 그 레버뉴가 엄청나게 손해를 보게 되고 그런 선택 때문에 그걸 자기 잠식하는 선택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실제로 이제 그 넥스트 모델로 가게 돼 있는데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3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절대로 안 하는 2가지 기준이 있고 근데 안 하는 기준은 말씀 안 드릴 거고 선택하는 3가지 기준만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거버넌스 스트럭처의 문제가 있어서 플랫폼이 과독점 현상을 가지고 있어서 과도한 수수료를 가지고 있는 모델. 이 경우에는 디센트럴라이제이션 스트럭처가 나왔을 때 그 모델은 파괴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타겟이 되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에어비앤비나 우버,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이겠죠. 이제 이런 회사들이 다 대표적으로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 그 변화에 따라 가지고 파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비즈니스들이고요. 국가의 해체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거는 국가는 생각보다 힘이 세요. 걔네들보다 센트럴라이즈돼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가진 회사들이 가장 크게 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제일 높거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그 스페이스하고 타임이라고 하는 것의 경계를 허무는 부분들에 있어서 크로스 보더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케이스. 그러니까 만약에 한 나라에서 처리를 하는 종류 같으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적인 이익이 덜 나지만 예를 들어 여러 가지 그 돈의 종류가 다르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나라들이 크로스보더를 해야 되는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는 오버헤드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징이 굉장히 강하면 강할수록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좋은 프로젝트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기본적인 특징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래 가치가 만들어지는데 가치의 크기가 작아서 그것들을 인센티바이즈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그동안 못 만든 거.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인센티브 엔지니어링을 부르는데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프로젝트일 경우에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인데 이 셋 중에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이 셋 중에 한 개는 최소한 만족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위험은 드물게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런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이제 그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 여지가 이볼루션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데 초기에는 이제 수수료 제로 형식으로 해가지고 호스트들의 네트워킹을 늘려갈 거기 때문에 네트워크 이펙트에 의한 그로스를 할 가능성이 되게 높고 일단 호스트들이 엮이고 난 다음에는 그들에게 사실은 커머스 플랫폼이 되죠. 거기에서 다양한 트립이라든지 또는 공동 구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같은 경우에 수수료 수익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트랜잭션 거래에 의한 수익 쉐어링 형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제 호스트들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서비스나 커머스를 붙여가지고 이제 그게 2단계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 단계는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홈 토큰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구조가 나왔을 때 사실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숙박권이라는 건 실체를 가진 자산이거든요. 실체를 가진 자산은 프라이스가 매겨지고 프라이스가 매겨진 것은 번들링을 통해서 에셋으로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 에셋을 거래하거나 나중에 이제 진화시킬 수 있는 형태로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그냥 버추얼리티만 있는 어떤 프로젝트보다 훨씬 낫죠.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봤을 때 에어비앤비를 파괴할 수 있는 모델은 나올 수밖에 없고 그걸 누가 해가지고 실체화해서 성공시키냐의 문제일 뿐인데 지금 현재 이걸 제대로 해낼 수 있는 것은 실제로 만들어진 플랫폼에서 돌아가는 곳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로 거의 최초로 지금 나온 곳이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과거에 이제 에어비앤비가 처음에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아십니까? 제가 거의 모든 IT 역사, 인터넷 역사 이런 책에도 썼지만 초기에는 그냥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면서 치리오스라고 그 과자 이거 봉지 만들어가지고 선거운동할 때 팔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누구도 그거를 믿거나 인정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좋은 후기들이 올라오기 시작해서 굉장히 빠르게 그로스라면서 지금 오늘날의 에어비앤비가 됐죠.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위험도 올해 내년 사이에 몇 개 이 도시들 랜드로드들을 중심으로 해서 돼 있기 때문에 이들의 코 오너십이 잘 동작하는 어떤 특정한 도시에서 좋은 사례가 만들어지면 굉장히 빠르게 확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토큰 그 자체가 뭐 퍼지는 거 뭐 그것도 이제 그 가치가 올라가면 좋겠죠. 이제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프로젝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임팩트가 워낙 크고 그 다음에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그렇게 해야 특정한 플랫폼 디지털의 특징이 모노폴리를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모노폴리에 의한 과도한 수수료라든지 과도한 걸 가져가는 것을 깰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다 같이 이걸 보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뒤에서 세 분의 어드바이저 말씀을 듣고 있느라니까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더라고요. 굉장히 말씀을 잘 해주셔서
위오미 어드바이저 분들을 잘 포섭한 것 같죠? 네, 많이들 호응해 주셨고요. 네, 이어서 이제 위오미 실제로 이미 이제 데모도 오늘 잠깐 보시고 하시긴 하셨지만 현실화되고 앞으로 더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아마 필요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그래서 오늘 블록체인 기반의 공유 숙박이라고 했으니까 블록체인 기술 구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저희 파트너이신 오리진 프로토콜이 오늘 함께 해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여행자 이렇게 온라인으로 호스트와 여행자 연결되면은 정말로 여행지에서 만나야 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문을 열어줄 것이며 의사소통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러한 부분들을 IoT 기술로 해결 솔루션을 제공해줄 바이클립의 박환효 대표님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다. 먼저 오리진 프로토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Hi everyone, first off just want to apologize, I'm not Korean so I'm going to be speaking in English. If any of you guys have any questions because it's difficult to understand, feel free to come find me afterwards and we can walk through things together. Secondly, I want to say thank you so much for inviting me here. It's a great pleasure and we at Origin are very, very excited about many of the same missions and values that WeHome is going after. Okay. So my name is Matthew Liu. I'm one of the co-founders of Origin Protocol. And at Origin, we are building a platform that will enable many different decentralized marketplaces. So decentralized home sharing, decentralized car sharing, decentralized Craigslist. These are all different concepts that we hope to enable with our technology platform. And as you've probably all heard already, the market size right now for the sharing economy, which is our initial focus and clearly in the category of WeHome, is enormous, right? So the platform revenues are being generated, continue to skyrocket. It's pretty much exponential at this point. But all the value capture is being done by these monopolies. So Airbnb, Uber, et cetera, they have very high valuations. They're able to take very high transaction fees. They're just getting stronger and stronger in their respective regions, but they are monopolies, and there are disadvantages to having these monopolistic companies. Oops. So we believe there are multiple benefits when you can actually make these marketplaces decentralized versus centralized. And so we have four main beliefs that we think will happen when this happens. The first of which is we can lower the transaction fees that a company like Airbnb will charge right now. So we can bring that to 0% or close to 0%. That means both buyer and seller are happier. They're able to take that money and keep it for themselves. Secondly, we want to basically redistribute value. So you heard earlier about how do you have a community-owned network? How does everyone have a stake? We believe very similarly. So the first 100 hosts on an Airbnb or the first 100 drivers on Uber, they have not been able to get the same value as the company founders or investors. But in a community-driven platform where all these different stakeholders are able to have incentive from the outset of the creation of the network, that means the earliest people on WeHome or the earliest people on the next decentralized version of Uber, they're going to have a stake, right? They're going to have incentives to actually grow the network, to bootstrap the network, and hopefully over the long term, that means the early participants are able to have quite a lucrative outcome. There's another category that we want to promote as well beyond just the financial incentives, and this is around access to goods and services. So this isn't as big of an issue in Korea, but there are parts of the world where it's difficult to really have like open, fair, transparent commerce. But in the decentralized world, we believe this is very much attainable. And then lastly, a very long-term mission of ours is to actually enable digital commerce for many of the currently unbanked people in the world. So almost a third of the people in the world, 2 billion people currently don't have bank accounts or credit cards or like an Apple Pay, mobile payments type system. They're really in still fairly primitive financial systems, oftentimes very weak financial systems with very high currency volatility. But now they've recently been adopting cheap Android phones, and they're able to access the internet and get stable connections for the first time.
With the advent of cryptocurrencies getting more popular, we believe there's a future where they can start transacting with one another without requiring the permission of their government or having to rely on faulty financial systems like they currently are right now. But they still need a place to meet one another. They need to be able to meet each other on marketplaces like WeHome or other marketplaces. And we believe that at Origin, if we can build the right technology and we can enter into these markets, it will help people all over the world be able to transact with another in digital marketplaces, potentially for the very first time for some of these countries. So just again, a recap, our mission is we want to decentralize marketplaces all over the world. We are very, very excited about the Asia markets in particular for a variety of reasons. Korea especially is the highest per capita penetration for cryptocurrencies. People here understand technology. There's very high technology adoption and penetration. In Southeast Asia, we see very populated regions with some of the weaker financial systems and weaker incumbents that I mentioned earlier. So there's an opportunity to help people's lives there. So very, very excited about how to bring our platform to worldwide marketplaces. So what is it that we're actually building? We're actually building a technology platform. And this technology platform is initially targeted at developers so that they can more easily bring their decentralized marketplaces to market and launch. So the platform itself has three main components. At the bottom, there's the foundational layer. This is our open source protocols built on top of the Ethereum blockchain and IPFS, which is a distributed file storage system. The creators of Filecoin. And so these open source protocols enable the different types of marketplace functionality and feature set that is going to be needed to power decentralized home sharing marketplace, for example. But on top of that, we have a developer-centric layer. So this is a developer library. Our first library is a JavaScript library called Origin.js. The idea here is that there are many, many software developers all over the world. Many of you here in Korea are world-class engineers, but people don't necessarily know how to build on the blockchain yet. However, almost every single software developer I know has had some experience with JavaScript. It's the most popular programming language in the world today. And so if we can abstract away some of the complexity and make it easier for engineers and entrepreneurs to work with the blockchain with this JavaScript library, we believe we'll have much wider adoption all across the world. And finally, we're also building a prototype decentralized application that runs on top of the rest of the platform. As we've been building out our marketplace, we've realized there's many unique challenges when dealing with cryptocurrencies and blockchain. So users are not familiar with the fact that they don't necessarily use an email address and a password. They're not familiar with the fact that cryptocurrencies are highly volatile. There's all these other different concerns. And so we felt it was necessary to actually build a front-end user experience and iterate over that experience to make it easier for consumers to understand what it is like to operate in the decentralized world. And as we're doing this, we're also creating this dApp as a starting ground for other companies, our developer partners, to be able to take that code and build their own experiences. Everything that we're doing is open source. The idea of our platform is we want many developers to adopt their code, to contribute to our platform, and make this a very community-driven thing. We've thus far had over 40 partners that have signed letters of intent to work with us and help us build this decentralized future. Obviously, the one that we want to highlight today is WeHome. And so we think that the more people that work together on these open standards, the more different teams that have the same mission but slightly different use cases are able to contribute, then we together are going to be able to get more work done faster. We're going to be able to figure out how to have the right standards for things like identity, for things like what is the right escrow process when you're transferring funds, things like decentralized versions of arbitration and insurance. How do you think about reputation? And so these are all different types of initiatives that we're working on, and that we're also very, very happy to share with our developer partners and the rest of the community. Just a quick talk about our team. We come from the Silicon Valley, San Francisco mostly. That's where most of our team is. We've been very, very fortunate to be blessed with some really, really incredible people
a couple people here today, so if you have questions thereafter, again, you can talk to me, talk to them. This is Coleman, this is Kay, and So Young, and we've managed to hire some of the best developers from Web 1.0 and Web 2.0 land. So my co-founder Josh has started multiple venture-backed companies previously and sold one of them. We have also hired one of the founders of PayPal, actually. So one of the guys that helped create PayPal, one of the most successful Web 1.0 companies. He was also the first engineer at YouTube, one of the most successful Web 2.0 companies, and now he's helping us try to build this Web 3.0 type project. The rest of our team includes other engineers from YouTube and Google, Dropbox's former head of New York City engineering. So we're trying to bring world-class talent together to build this new future that we're imagining. So we'd love to have the audience here learn more about our project. Join our community. If you are a developer interested in what we're doing, we'd love to have you check out our GitHub. It's just github.com/Origin Protocol. Again, everything is open source. We do most of our work in public, so we have a Discord channel where engineers or designers or business people talk about how to advance the project. And of course, there's a more generalized community. We just started a Korean Telegram channel because we want to have an increased Korean presence. So we encourage everyone to check that out. And here are some of the relevant links and a QR code here if you actually want to join our Korean Telegram. Thank you again so much for having me, and really looking forward to deepening our relationship and building out the technology so that we can have decentralized home sharing. Thank you. 다들 다 이해하셨죠? 여기 지금 같이 오신 한국 멤버분들도 계시니까요. 이따가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자유롭게 네트워킹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멋진 분들이 위험의 파트너라니 다시 한번 너무너무 뿌듯한 시간이었는데요. 13시간 비행기를 막 마치고서 오자마자 지금 이렇게 열정적으로 소개를 해주셨어요.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바이클립 박헌희 대표님 자리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바이클립 박헌희입니다. 목 안 잘리죠? 네, 뭐 발표를 예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급하게 준비했는데 잘 설명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바이클립은 일단 일반적인 스타트업은 아니고 휴맥스와 IT캐스트라는 두 개의 상장사로 이루어져 있는 기업 그룹에서 IoT를 통해서 공유경제에 도움이 주고자 설립된 회사입니다. 왜 공유경제를 굳이 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IoT라는 게 되게 넓은 범위의 산업이다 보니까 왜 하필이면 공유경제냐, 스마트 팩토리도 있고 여러 가지 돈 되는 거 많은데 왜 공유경제냐 생각했을 때 하나의 기업 집단이지만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닙니다. 아주 수조짜리 회사들은 아니기 때문에 IoT를 통해서 뭔가 비즈니스를 이루기 위한 일들을 할 때 어느 특정 타겟을 정해야 되는데 신사업이다 보니까 전통 시장에 굉장히 빠르게 침투해서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공유 경제에 어떤 IoT들이 도움이 될지를 공부하고 거기에 IoT 적용해서 뭔가를 하나를 만들어 가고 그 다음 단계로 더 큰 성장을 일으켜보자라는 의미로 시작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2017년 1월달에 군사에서 나와서 IoT를 처음부터 설계를 하고 개발을 하고 이제 하나하나 적용을 하는 와중에 위험의 조상무 대표님을 만나고 실질적으로 공유경제에 적용을 하고 서공유 적용을 했을 때 큰 가치가 있을 거라는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IT캐스트가 기업 상장을 할 때 한 10년 이상 같이 호흡을 맞춰서 성장했던 팀들이 모두 같이 나와서 창업을 했고 지금은 한 10몇 명 정도 되는 형태의 조직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IoT를 공유경제에 적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도메인들을 IoT를 적용하는 케이스들을 연구하고 계속 발전을 시키고 플랫폼에 녹여놓고 있습니다. 홈쉐어링, 카쉐어링, 그리고 코리딩, 쪽에서 인재를 하는 코리딩,
그리고 지금 위워크나 패스트5가 크게 성장하게 된 코워크스페이스, 저희는 좀 더 작은 형태의 코워크스페이스를 구성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개인 혹은 작은 기업들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더 편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 요소도 있는 그런 회사고요. 이런 공유 비즈니스들과 IoT가 결합했을 때 어디에 가치가 높을지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위험의 미터비니까 나머지는 빼고 홈쉐어링에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브랜드가 있는데 이미 런칭을 했고요. 실제로 필드에서 실제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이 쓰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까를 계속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학 공유에 지금 적용되고 있는데 일반적인 IoT가 그냥 적용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수학 공유를 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호스트들이 가만히 놀고 이렇게 집을 빌려주고 쓰는 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각기 다르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더 최적화시켜서 적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고요. 기기들은 일상적으로 쓰는 거지만 서비스와 기기의 결합이 어떻게 비즈니스 도움을 줄지는 조금 더 복잡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제 위홈에게 제공을 할 생각이고 위홈에 가입한 호스트들은 이 서비스를 더 최적화돼서 위홈에 일어나는 일들, 위홈에서 비즈니스에 일어나는 일들이 저희 쪽 물리적인 시스템에 훨씬 더 최적화돼서 적용돼서 더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일어날 일들이고요. 간단히 예시를 한번 보면은 도어락을 아까 제어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굉장히 쉬운 얘기인 것 같아요. 도어락을 그냥 문 열어준다. 열쇠 안 줘도 되니까 편하구나. 에어비비는 그 정도 생각하지만 호스트 하신 도어락에 비밀번호 주는 게 그게 힘든 일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여러 가지 방이 있고 여러 가지 숙소가 흩어져 있으면 아마도 비밀번호를 기억하는 것도 힘든 일일 것이고 언제 바꿔야 되는지도 늘 신경 써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숙소를 관리를 하고 예약을 관리를 하고 복수의 예약과 다양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데 어떤 입지 제어를 하고 그 사람들이 들어왔는지 들어오지 않았는지 언제 나갔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입시뿐만이 아니라 어떤 서비스들이 제공되는지 청소를 해야 되는지 혹은 변기가 막혀서 누군가 변기를 풀어야 된다든가 혹은 짐을 놔두고 가면은 공항으로 배달해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나갈 수는 없겠죠. 그런 일을 볼 때 짐을 놔두고 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가 여러 가지 복합한 운영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소들이 하나라도 되지 않았을 경우에 호스트는 그 집을 한번 찾아가야 됩니다. 왕복 1시간에 시간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복잡적인 시나리오들을 복합적인 시나리오들을 어떻게 잘 간단한 모발로 녹여 넣을 수 있을지가 고민이 많이 되고요. 체크인을 한다라도 체크할 때 가장 많은 인터랙션이 호스트와 게스트 간에 벌어지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단순화시키고 어떻게 하면 게스트들이 호스트가 요구한 다양한 가이드와 매뉴얼들 혹은 룰들을 잘 숙지하는지 그리고 반복적으로 보내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템플릿화해서 자동화시키는지 그런 부분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무리하게 오토메이션을 하기보다는 단계를 줄이고 호스트들이 10명이면 10명이 다 다르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더 최적화된 형태로 논의해서 개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하나의 서비스고요. 지금 세 번째입니다. 이제 세 번째까지 되면은 호스트들은 세 가지 일을 하는 것으로 기재되는데 숙소를 빌려줬으면 관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숙소에 문제가 없는지 불이 나도 호스트는 알지 못하죠. 어떤 곳에 문제가 있어도 에어컨을 창문을 열고 틀고 있어도 호스트는 알지 못합니다. 게스트도 잘 몰라요. 창문이 열렸는지 자기 집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비용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혹은 그런 부분들도 관리를 해야 되고 게스트가 나간 시점에 누군가가 침입하는 것도 미리 대응하지 못하면 더 큰 문제가 1년에 단 한 번 일어나도 호스트한테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일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해서 안전, 보호 이런 부분을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을 기여하고 있고요. 이 세 가지 요소로 나눌 수 있고 실제로 엄청 많은데 녹여놓다 보면 이런 중요한 단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제공할 생각이고요. 여러 가지 기기들이 있는데 이 기기들이 개발을 하는 거 아니고 표준화되어 있는 상용 디바이스들이에요. 한국에 팔고 있는 디바이스들이 이 정도 되고 더 많은 디바이스들이 공급되고 있고 해외에도 똑같은 다른 회사가 팔고 있는 같은 기기들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로 퍼져나가는데도 호스트들 입장에서는 우리 다른 글로벌 호스트들도 이제 사용하는 데 우리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진행하고 있고 숙박 공유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른 공유하는 비즈니스보다 많이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하고 나니까 코리빙이나 쉐어하우스 혹은 소호킹 오피스나 어떤 기업 연수원과 도미터리 같은 곳에도 적용되기가 괜찮을 것 같고
저기 주차장 공유하시는 분 계신데 대표님 계신데 네, 주차장도 단지 그냥 집 앞에 있는 창고가 아니라 차량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이제 같이 협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공유 경제 프로퍼티 기반 IoT 플랫폼으로 호스트를 짓는 사람이고요. 그러면은 집만 빌려주고 잘 관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호스트가 대부분의 하는 일들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공유 경제가 뭐 싸서 기존에 있는 호텔하고 경쟁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전통에 있는 마켓들과 경쟁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경제적인 프로퍼티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아주 비싼 게 아니라 특급 호텔의 방이 아니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집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서비스를 가장 적합하게 공급을 합니다. 호텔만큼 오버 디맨드에서 공급하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마이너스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혹은 코리빈 같이 조금 더 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하기도 하고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매니저가 좀 붙어서 좀 더 제공하는 서비스도 있겠죠. 적절한 서비스를 더 제공하고 소비자한테 맞는 적절한 서비스 그리고 세일즈를 판매 방식을 굉장히 유연하게 합니다. 뭐 숙박이라고 1박, 2박, 3박 하는 게 아니라 호스트들은 문의가 오면은 6개월도 팔고 일주일도 팔고 2년도 팔 수 있습니다. 그런 유연한 형태의 판매 전략을 해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공유 경제에 이제 능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부분에서는 저희가 하는 부분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스테이바인더라고는 IoT 플랫폼과 그리고 호스트들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 프로바이더, 오토 서비스 프로바이더 대부분 호스트들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혼자 다 하지는 않거든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요청을 하거나 하는 일들이 있고 그런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연결하고 그리고 판매 채널들을 관리하거나 다양한 판매 채널들을 어떻게 하면 경쟁을 해서 호스트에게 더 유리하게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는 세 가지 형태의 서비스들을 고민하고 있고 그 세 가지를 호스트에게 다 제공을 하는 게 가이클릭이 장기적으로 블록체인을 통해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밑에 약간 호텔하고 비교한 내용들인데 호스트는 슈퍼바이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지시를 하는 사람, 스마트 컨트랙트로 서비스를 공급해라, 프로퍼티를 줘라, 아니면 이렇게 팔아라 지시를 하는 사람이고 앞에 말했던 IoT 플랫폼과 서비스를 관리하는 태스크를 관리하는 부분들은 백오피스라고 볼 수 있고 블록체인에 일어나는 스마트 컨트랙트는 그런 것들을 이어주는 프론트 데스크 그리고 위홈은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위홈은 커미션이 없는 판매 채널로서 에어비앤비 커미션을 줄여주는데 사실 에어비앤비가 호스트한테 3%밖에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위홈은 아마도 게스트들에게 집중해서 더 같은 프로퍼티라도 더 싼 비용에 전달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들로 전체를 가지고 쉐어러블 프로퍼티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스라인의 다음 단계입니다. 여기까지고 질문은 있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문이 좀 몇 개 있는데 사람들이 에어비앤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잘 모르는 게 있어서 그런데 저를 아는 호스트 분들 빼고 혹시 에어비앤비 호스트 분 계신가요 여기? 한 분. 지금 보통 만나면 만나기 힘들어요. 한국의 에어비앤비 호스트 숫자는 에어비앤비가 공개하는 거는 15,000명이고 실제로 액티브한 사람은 10,000명 정도 생각하고 있고 대한민국 경제 인구의 0.07%인데 뉴스에 엄청 자주 나오죠. 그렇게 아주 만나기 힘든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호스트 15,000명은 굉장히 가까운 스트롱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호스트 중심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려고 하고요. 예를 들면 0.07%니까 어디 중에서 만나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는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의 0.1%가 와 있고 지금 이 공간에 에어비앤비 슈퍼호스트의 1%가 모여 있습니다. 그냥 단지 이 작은 공간에 호스트들한테 어떤 베니핏을 제공하고 어떤 가치를 제공하냐에 따라서 호스트들은 굉장히 잘 뭉쳐서 그들의 이득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존의 뭐 B2C 서비스처럼 엄청나게 많은 광고를 쏟아 부어가면서 할 사업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호스트들한테 가치를 잘 제공하냐가 그 호스트와 이루어져 있는 네트워크를 같이 키워나갈 수 있을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위홈 파트너분들 이야기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것으로 오늘 미드업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혹시 앞에서 아마 여러 가지 발표들을 들으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실 텐데 빠르게 진행하느라고 아마 질문을 할 시간조차 없어서 그냥 못하고 마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Q&A 시간 간단하게 갖고 이어서 네트워킹 하면서 오늘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제가 먼저 질문 좀 하겠습니다. 포스트 리스팅 올렸을 때 수수료가 없다고 하셨는데 다른 플랫폼으로 수수료를 산출한다고 하는 게 맞나요? 다시 한번 제 질문을 좀. 일단 토큰으로 받으면 폰토큰으로 받으면 무조건 수수료가 없습니다. 수수료 없는 데다가 그 부킹이 일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다만 그 토큰 그럼 이 블록체인 얘기했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 현실은 또 호스트 분들 중에는 토큰이 뭔지 뭐 블록체인 뭔지 모르실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내가 토큰으로 안 받고 그냥 현금으로 받을래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 경우에는 어차피 수수료가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럴 때는 3%는 그렇게 큰 거 같잖아요. 그때는 3%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왜냐면 전체적으로 토큰 유통을 통해서 이게 밸류가 만들어지는데 무조건 이렇게 폐용하지 않게 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호스트 분이 초기 단계에는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